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할 얘기는 애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애도를 다룰 때는 늘 상실과 애도라는 말을 붙여서 씁니다. 상실 그리고 애도. 그래서 상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필요하다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모든 상실에. 사별 죽음, 제가 그림의 저 가운데 러서 펄슨이 쓰는 사람의 죽음을 사별이하고 사별 외에도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애도가 필요하다. 제가 어저께 누구를 잠깐 상담했습니다. 잠깐 상담을 하게 상담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는 분인데 저한테 좀 할 얘기가 있다. 한 10분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10분 얘기하려다가 한 30분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본인의 이혼과 사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혼 이후에 사별을 하셨어요. 아이가 하나가 있고 이혼 이후에 사별, 그리고 그 아이가 요즘에 대학생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우울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애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혹시 아이의 우울 증세요. 우울증 진단은 아니고 그 우울 증세의 원인이 혹시라도 그 어릴 때 돌아간 아버지 이혼 이후죠. 그래도 좀 만남을 했으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별보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 부모의 이혼 경험이 더 충격이었을 수 있다. 이혼, 부모는 이혼을 해서 관계적 상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부모 이혼으로 인해서 관계적 상실을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직 그 꿈을 꾸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아이가 가졌을 수도 있었을 그런 모든 꿈들이 그 아이에게는 상실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그때도 아직은 부모, 아버지 없이 큰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아이가 그걸 다 경험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기하시라. 아이에게 얘기한 적이 있냐. 얘기하려면 아이가 자꾸 피한대요. 피해도 그냥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엄마가 이래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랬었고 그 과정들에 그럼 어머니가 갖는 가장 큰 감정은 뭐겠어요? 오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폭발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엉엉 울더라고요. 미안함. 아이에 대한 미안하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사별뿐 아니라 물론 사별, 그러면 이분도 이제 애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혼 후에 사별을 했어요. 이혼 후에 한 3년? 3, 4년 뒤에 이제 사별을 했는데 이분도 애도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 아들도 애도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실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감신에서 강의를 할 때 벌써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상실과 애도 상담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원래 제목은 저에게 주어진 과목은 기도와 영성이었는데 기도와 영성도 좋지만 상실 애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애들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겪었던 상실이 무엇인가 상실을 다 소개를 하고 다 써오라 그랬어요. 한 페이지씩 적어보라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상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큰 상실을 적어와라.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적어오라고 한 거예요. 사별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한 40% 아이들이 관계적 상실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왕따 경험 있죠. 그 왕따 경험을 마치 엊그저께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눈물 흘리며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계적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혼 등의 관계적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론 사별로 인해서 관계를 잃었다 해도 그것도 관계적 상실이 될 수도 있죠. 물질적 상실, 물질을 잃는 거죠. 뭐 얼마를 잃어야지 그 큰 상실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매덕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사기당해서 그랬거나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굉장한 상실이죠. 제 친구가 한 7억 정도를 사기를 맞아서, 그 친구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친구가 동네에 살아서 고등학교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억 정도를 작년에 사기를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 그래서 그 사기꾼을 감방에다 그야말로 막 쳐넣고 근데 이제 돈을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1년 동안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더래요. 막 이렇게 분노로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막 생각에 잠도 못 자지. 그리고 이제 애가 뭐 고3 때였는가 그러는데 그 관심도 못 가졌지. 그래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하고 막 이런 거죠. 그 친구도 이제 그 상실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정신내적 상실, 꿈의 상실, 나 자신의 자존감, 자아 정체감, 이런 내적인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걸 정신내적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라사이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능, 신체 일부의 기능 상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 상실, 우리 역할 상실 많이 합니다. 은퇴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몸담아왔던 곳에서 해왔던 역할들을 상실한다. 역할 상실. 그렇죠? 은퇴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은퇴자들은 저희가 이제 기업의 이 은퇴자들을 위한 강의를 좀 넣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 은퇴자들이 이제 두 가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겠다면 약간 직능적인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본인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은퇴하면은 뭐 한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괴로움 속에 계속 쉬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괴로운 게 부인들이에요. 삼식이란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집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간섭을 해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다가, 원래 부인들은 워낙 사회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와보면 계속 그냥 집에만 있고 남편은 그냥 요구만 하고 막 간섭만 하고 힘들죠. 뭘 하려고 하면 덜컥 뭐 했다가 또 사기당하거나 뭐 실패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은퇴 이후에도 사실 그런 이제 자기 그 상실, 역할 상실에 대한 것도 애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동체, 이것도 이제 역할 상실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30년, 40년을 일한 직장이 있다면은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도 공동체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실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죽음 사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상실을 하게 되면 상실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는데, 저는 이 상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고, 하나는 복잡한 반응이 있다.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반응에는 네 가지, 감정인지, 신체, 행동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보내는 거에는 뭐 만성형, 지연형, 가장형, 과장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리실 때 상실을 겪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거나, 일반적인 반응이 있고 복잡한 반응이 있고, 거기에 각각 네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반응의 감정인지, 신체, 행동. 감정적으로는 뭐 여러 감정들이 있죠. 슬픔을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한 감정으로 보게 되는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사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슬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슬픔이 내가 죄책감에 슬픈 것도 있어요.
수치심에 슬픈 것도 있고, 절망스러운 거, 또 고통스러운 거, 다양한 감정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들 있죠.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상담을 통해서 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지적 반응은 인지, 이제 머리, 커뮤니티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어디인가 막 몰두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회피적인 반응들로 볼 수가 있죠. 신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체적으로 뭔가 사별 이후에 겪게 되는 신체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런 얘기 흔하게 하게 되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이가 진짜 아픈 거,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행동적인 반응은 특히 저는 청소년들한테 주목하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애도 상담에는 영역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한 사람도 없고, 상담사들도 실제 애도 상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누가 이제 사별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는 애도 과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들이 없고 문화적으로 자꾸 회피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애도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아이들이 행동적으로 뭐 부적절한 행동이나 거친 행동이나 이런 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거에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논문에서 했던 얘기가, 흔하게 우리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손 과정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행동적인 어떤 행동을,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거는 대부분의 가정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결손 과정, 편부, 편모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논문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만 해도 부모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두고서 이혼해갖고 조부모한테 맡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상실이라는 거예요, 상실. 관계적 상실을 경험했거나 죽음, 사별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편부, 편모. 부모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사별이에요. 이혼, 관계적 상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편부, 편모, 조부모 밑에 자란 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이 겪은 그 상실을 경험했을 때, 적어도 그게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었다 한다면은 그 아이들을 이 사별 애도 상담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 심리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애도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한번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복잡한 반응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길이나 강도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성형이라는 거는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슬픔을 겪잖아요. 그 슬픔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만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 아침 프로그램, 아침마다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침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인공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처음에 그때 겪었던 그 감정들, 행동들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이제 그 집을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소파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그렇대요. 남편이 죽은 지 5년 됐는데 계속 그렇대요. 카메라가 그 집을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남편이 신었던 신발이 그대로 있어요.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남편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막 물건들로 꽉 차 있어요. 안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의 와이셔츠가 그대로 걸려 있어요.
심지어는 막 속옷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쓰던 남성용품들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만성형입니다. 만성형. 근데 이분이 이제 만성형인데 이제 보통은 이 미국에서는 이 복잡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거는 패톨로지컬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이 만성형도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안 받아봤어요. 한 번도 그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집 속에 그냥 칩거하는 겁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돌봄만으로도 가능해요. 신뢰만한 누군가의 그 돌봄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요. 못 받았어요. 결국에 그 아침 방송에서 그분이 제가 이제 제가 사별 집단 하고 있는 거하고 또 만성형 또 슬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목동 근처에 있는 어떤 시민상담센터에 가서 1시간 상담 받고 나왔는데 이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이 돌봄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도 가장 큰데 상담이 아니라 돌봄적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애도 상담을 돌봄, 상담, 치료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보는데 대부분은 상담 과정 안에서 저는 모든 걸 해결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서는 빌 클레멘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로 가지 않더라도 상담으로 가능하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봅니다. 상담 쪽에서는 심리상담 쪽에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정신과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상담 쪽에서 얘기하는 그걸 저는 더 신뢰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정신과에 가보면 정신과에서 상담을 잘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진단하고 처방은 잘하겠죠. 그렇지만 상담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다 봅니다. 그래서 과장형 정도 가면 이제 과장형은 좀 뭐로 과장됐냐 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진단받을 만한 그런 증상으로 되는 경우를 이제 과장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상담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연됐다라는 거는 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때 충분한 감정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쟤는 제 아비가 돌아갔는데도 저렇게 무덤덤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덤함이 계속 지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 감정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감정 표현이 안 된 상태, 그게 억눌려지고 회피하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 무덤덤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다른 상실이나 다른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가장됐다는 건 이제 신체 혹은 이제 행동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실체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 신체나 행동이 아니고 더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재단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매 학기마다 애도상담 교육을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때 이제 청주에서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세요. 근데 이제 청주에서 올라오신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세 분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50대 한 후반 정도의 분들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집에서 마지막 몇 년간을 집에서 돌봤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와, 이분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교회장으로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여성분의 얼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검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검해지는데 뭐 도저히 병원 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어디서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2,
2, 3년 정도 지나고선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그걸 치료한다는 데를 갔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머리 염색을 했는데 그 염색한 게 피부로 스며들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염색을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저 만날 때까지도 피부에 검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애도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감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좀 감정이 어떠세요? 오늘 감정이 어때요? 오늘 마음이 좀 어때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막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그 남편 죽음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분을 물었어요. 선생님 좀 그때 마음은 좀 어땠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천국 가서 괜찮아요? 사투리 좀 쓰세요. 천국 가서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감정이 어떠시냐? 감정. 아 천국 가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 천국 가서 괜찮다니까 일단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중반쯤 돼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제가 꼭 다시 물어보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그때 그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서 괜찮아요.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이걸 직면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천국 가서 괜찮아가 아니라 선생님 그때 마음이 어떠셨냐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권사님 부부 그래서 이거 돌보고 얼마나 막 또 훌륭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자기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장기 환자 병치료해 본 적 있습니까? 아실 겁니다. 그럼.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3년 보내면서 그냥 뭐 효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보는 게 귀찮아서 어느 때는 집에 늦게 들어간 적도 많았고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어둡습니다. 환자 냄새로 집안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혼란해져서 막 이상한 꿈도 많이 꾸게 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서 그때 때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이 좀 밝아질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아마 몇 년을 그렇게 병주발을 하면서 계속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환자들은 또 집에 누워있으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요구가 많아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 자꾸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막 이런 말들 했대요. 지나본 짧은 시간.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장례식 하는데 뭐 권사님 고생만 이런 권사님 어딨냐고 막 이러고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억누를 수 있는 그 방어 기제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분이 그 감정을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이분이 저희는 14주 교육인데 14주 마지막 때에 그 청주에서 올라오는 세 분 중에 한 분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분 얼굴 하얘졌죠? 그러신 거야. 사모님 그런 거 같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와보시라고 얼굴 하얘졌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가 이 청주에 돌아가면 이 애도 상담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이 신체적 반응이 그런 게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신체적으로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사별이나 상실 이후에 그걸 잘 겪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탄하고 애도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게 애도 상담을 뭐
그리프 카운셀링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비리브먼트 뭐 케어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리프라는 단어를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하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리프다, 뭐 애도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통일된 그 정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정의를 하려고 그냥 제 책에다가 쓸 때마다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좀 가자. 그런데 그리프는 일반적으로 뭐 슬픔, 큰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리프라고 쓰지만 제가 그리프하고 모닝을 구분할 때는 비탄과 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그리프는 누군가 겪고 있는 상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복잡한 감정, 인지, 신체, 행동, 영적, 관계적 이런 반응들을 그리프라고 크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실이 일어났을 때 겪게 되는, 상실이 일어나자마자 겪게 되는 거 있죠. 비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장례식장의 그 유족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격, 혼란, 무감각,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던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음이든 간에 누구에게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뭐 혼란을 겪는 게 당연하죠. 제가 한 두세 달 됐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이제 저 빼고 정말 저 하나 빼고 모든 분들이 다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까지 다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장례가 일어났어요. 저는 사실은 좀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이제 조금 일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그 교회 처음으로 장례식을 간 거예요. 장례식 이제 교인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죠. 교인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 갑자기 돌아갔어요. 출근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집 회사 갔는데 회사 가다가 회사 가서 이분이 뭐 몸에 이상한 걸 느꼈는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기 돌아갔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지만 충격적인 것보다 그분에게는 이게 무관가요, 무관가. 뭐지 이게? 제가 장례 입간 예배, 조문 예배 갔다 물었어요.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 꿈꾸고 있는 거예요. 무관가요, 혼란이고 그런 겁니다. 제가 장례식은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장 돌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말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그 말입니다. 좀 어떠세요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뭐 장례식장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할 필요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얘기 안 해.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마음이 전달된 거죠. 내가 그곳에 가 있다는 것 자체, 동반,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가서 뭐 무슨 얘기하려고 특히 막 성경 얘기 꺼내려고 하고 하면 그 성경 얘기 꺼내는 순간 막 상처되는 얘기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 계신 것 자체가 이제 위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렇죠? 마지막 이제 장례 예배 그 당시에는 막 새벽에 장례 예배를 많이 했어요. 화장터 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막 왜 그런지 막 새벽에 그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아침에 이제 장례 예배 했었는데 새벽에 장례 예배 하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고 천국 가서 괜찮다고 하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 그런 말들이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는 게 사실은 천국 가는 것보다 이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잃은 건데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게 사실 더 좋잖아요. 근데 천국 가니까 뭐 괜찮다 하는 얘기들 그게 큰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한 2-3주 정도 좀 길게는 2-3달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애도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누군가 사별을 했어요. 근데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한 2, 3주 정도 되니까 한 달쯤 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내가 혼자 소파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그게 이제 애도의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복잡하고 혼란하고 막 이런 감정들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환자 냄새, 그거 매일 3년 동안 누워 계시던 아버지 자리.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미안함 막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애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도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애도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의 의지가 뭐냐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애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드 박사는 얘기한 거예요. 애도의 과학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사별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애도 작업해라. 그 현실 고통이라는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애도의 과정. 그래서 비탄과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연구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애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일하던 호스피스에서는 8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화마다 다르겠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1년 정도 평균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이 됐다. 그러면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2년이 돼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 이제 애도 상담 오신 분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평상시에 역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마치 엄마를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그 분이 있었는데 50대 중후반의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2년 동안 아직도 슬픔에 있습니다. 아직도 밤에 엄마가 생각나고 매일 엄마랑 같이 전화하면서 대화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초기에는 엄마 휴대폰에 계속 전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휴대폰 전화하고 엄마 맨날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남편이 그랬대요. 이상하다고, 너 이상한 거라고. 친구들도 그래, 또 이상하다고. 그만 잊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저 이상한 건가요? 아니라고. 이상하지 않다. 저는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애도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그리우면 전화도 하고 또 받는 사람은 없지만 전화 해질 않았는지 전화를 한대요.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얘기도 하시고 전화하고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근데 그분이 제 그 얘기에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대요.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도의 중요성. 제가 이제 죽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사망자가 30만 5,100명 2020년 사망자 수입니다. 2020년 작년 21년 통계는 22년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 재작년 2020년 사망자가 30만입니다. 30만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몇 명이 될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820명. 근데 생각을 820명이 죽어요. 820명이 죽는다는 거는 많은가요? 적은가요? 모르겠습니다.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죽는다 하면 적어도 4사람? 5사람. 5사람 정도는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할 사람들이 한 5명 된다. 그러면 800명이라고 해서 5, 8에 40, 4,000명.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사람이 4,000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하루만 슬프고 끝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 비탄의 기간만 따라서 한 달이라고 치면 30일이라고 쳐요. 그럼 3, 4, 12, 12만 명이에요. 12만. 120만인가요? 10만인가요?
많습니다. 근데 그 애도의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에요. 또 곱하기 365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사망자 수 1년 곱하기 그 4-5명 하면 되겠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사별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또 그게 사별로 인한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애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못된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울면 울지 말라. 이만하면 됐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흔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이게 울어라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제가 어느 때부터 여기다 이걸 넣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울지 말라, 이만하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한 60대 중반에 목사님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저한테 탁 오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인가 삼우제 예배를 했대요. 우제. 이것도 좀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삼오제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우제로 우제. 근데 이게 삼우제 예배를 드릴 때 삼우제 장례 끝나고 이제 3일 뒤잖아요. 그때 삼우제 온 가족들에게 가족이 울질 않더라는 거예요. 울질 않고 있더래요. 안 울 수도 있잖아요. 꼭 울어야 돼요? 안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울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울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또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게, 왜냐면은 상실 초기에는 우리가 무감각해서 눈물이 나올 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 감정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뭐 울지 못해서 그냥 막 그러고 있는 분에게 울어도 괜찮다는 걸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그냥 있는 그분한테 울으라고 하면 이분이 아주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울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뭔가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저런 말 붙이면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고요. 천국에서 잘 있을 거야. 특히 이제 자녀 상실한 분들한테 천국에서 잘 있을 거야. 혹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천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위로 같은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혹독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가 없어요. 내 애를 데려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미국에서 그 자녀를 사별한 부모님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샌디에고 사시는 분인데 그 아이를 이제 둘을 잃었어요. 자녀가 넷이었는데 큰애가 13살 때 아주 똑똑한 아이였대요. 전국 상위 진짜 뭐 0. 몇 프로 안에 든 아주 똑똑한 애였는데 걔가 이제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고 막내딸이 3살 때 백혈병. 그래서 두 아이가 같은 병원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거를 그 엄마가 계속 간병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두 아이가 같은 해에 3달 차이로 같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목사님들 옷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감당할 만해요?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대요. 신앙이 좋은 분이라. 근데 막 여기까지 차오르더래요. 목사님 이게 감당할 만해? 그럼 네가 감당해봐 라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뭐 기도하는 거나 뭐 이런 말씀으로 자꾸 뭘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라는 존재, 영적, 스피리추얼 비잉, 그분이 와서 곁에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사역하던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제 논문 쓰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을,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 이제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클레먼트 다니던 젊은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와서 교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그 교회 집사님을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난소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유학생이었고 해서 이제 나이도 저보다 좀 몇 살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깝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제가 갔었고, 근데 이제 간호사 출신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예후가 아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그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하면 안 되는 게, 저랑 같이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난소암 3.3개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까지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목사님 예후가 안 좋아요. 간호사니까 결국 안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희망을 갖고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그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하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설교라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얘기들 뭐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점심시간이 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희 테이블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 그 비슷한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그 권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와,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기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 진짜 뭐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충격이. 근데 좀 안타깝게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고 참, 유학 와서 만나서 정착하고까지 했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됐었죠. 한국에서 이런 잘못된 위로들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건 이겁니다. People keep telling me that. 사람은 내가 계속 얘기해. Life goes on. Life는 그냥 가는 거야. 삶은 계속 지속되는 거야. 하지만 to me that's the saddest part.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 잃은 사람에게는 세상은 정지된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정지되지 세상은 또 돌아가죠. 그런데 나보고 그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세상에 편입을 해서 같이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그거 슬프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번역을 한 책에 동반에 대한 울페 박사가 얘기한 동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광야의 여정에 있는 사람을 속히 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겪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상실 이후에 겪게 되는 사별 애도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혼란의 그 광야에 그 문지방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얼른 나오라고. 왜 거기 있냐고.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 자꾸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이야. 을페 박사는 그 동반자는 광야의 여정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내려고 정리하려고 정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을페 박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비탄과 애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성.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누구를 잃었을 때 가장 슬퍼요?
예,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자녀를 잃었을 때가 가장 슬프다고 합니다. 그게 애착관계, 상실 대상과의 애착. 그리고 이제 과거 상실은 어떤 상실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실 애도를 할 때는 그 상담을 할 때는 그 상실 경험 탐색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어떤 상실을 경험을 했는지, 그 상실이 죽음이었는지 아니면 관계적 상실이었는지 또 무슨 상실이었는지 이런 걸 이제 탐색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그 동부이천동에 있는 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사별 집단을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그 진행을 해달래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4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처음에 8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아들 자살 때문에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그 그룹에 이렇게 섞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분 빠지고 그리고 7명 중에서 6명이 배우자 사별, 50대 초반이 평균 연령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부모 사별, 아버지 사별 때문에 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첫날에는 조금 뭐 이런저런 그 사별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아버지 상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상실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 상실한 지 한 5년 됐는데 그렇게 내가 아버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아버지에 대한 이런 감정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애도하지 못했대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겪고 있는 감정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여기에 와서 더 큰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실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과거에 애도하지 못한 것이 이게 중첩이 돼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블 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뭐 더 많아지면 다중상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서 더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체계나 공동체가 있다면은 이거는 좀 더 잘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문화적 차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isenfranchised death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이 말 자체가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나 에이즈가 수치감, 사회적인 불명예 이런 걸 안게 되는 죽음이죠.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죽음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보니까 그 유산, 사산, 뭐 낙태까지도 안 가도 괜찮아요.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유산이나 사산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죠? 가장 많은 위로를 하는 게 뭐냐면 애는 또 가지면 됩니다. 애는 또 가지면 돼. 산모만 건강하면 괜찮아. 괜찮아. 애는 또 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로의 말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어떡하고? 이 죽음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제가 병원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유산한 아이를 부모님이 원한다면은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고 그리고 죽은 아이의 세례도 해주고 그리고 기독교 신학적으로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의 실천 현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세례도 주고 그리고 제가 뭐 그런 경험했던 사산한 아이를 그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산한 아이도 그 뷰잉룸이라는 곳에서 보여주고 아이를 한번 끌어안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우리가 쉽게 그렇게 뭐 아이 또 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저희 그 제가 감신대 대학원 강의를 할 때 임신 중인 대학원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업에 왔는데 제가 묻죠. 이제 대학원생이 뭐 주로 세미나
세미나 수업이니까 뭐 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교수님 말이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이러면서 괜찮아 애는 또 가지는데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아무도 제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산율이 이제는 출산율하고 죽음하고 크로스됐습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은 몇 만이라 29만인가 28만인가 뭐 떨어졌어요.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32만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크로스가 된 상황에 아이에 대해서 지금 0.9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를 그렇게 이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을 그 유산을 했어요. 아기 낳기 전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 쓰고 뭐 용품 구입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런데 유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애는 또 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로가 안 된다. 그걸 죽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일주일 됐어요. 한 달 됐어요. 한 2달쯤 됐어요. 돌쯤 지났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애는 또 나면 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친구분이? 진짜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떠냐? 좀 어떠냐? 물어봐줘야 됩니다. 예견된 죽음과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예견은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좀 다른 반응이에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건 아까 얘기했던 충격, 무감과 혼란 이것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견된 죽음이라는 장기 질환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질환 그런 감정이 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경험했던 그 감정들. 제가 CBS에서 아카데미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6년 전에 CBS 아카데미 숲에서 윤덕형 박사의 실품 치유학이라고 16강을 강의했습니다. 예전 강의로 보시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패널들이 있고 뭐 진짜 훈련된 그 50대 그 아줌마들 방청객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박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요 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집에서 누워서 그냥 1년, 2년, 3년 그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랬더니 한 분이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인간 언제 죽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방송에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풍선들이 이 인간 언제 죽나?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한 마음이죠. 이제 솔직한 마음을 겪게 되면은 이제 뭐 처음에 해방감이 들겠죠. 이제 내가 이제 저분도 저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됐고 나도 그런 이제 짐에서 벗어났고 해방감 됐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죄책감이 듭니다. 수치심이 들죠. 그러다가 또 이제 죽었으니까 괜찮다. 또 안도감이 들었다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막 죄책감과 수치심과 후회감과 이런 거 막 같이 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 혼자 겪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모호한 죽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육체적으로는 내 곁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말 그런 중증 치매라든가 아니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그렇게 있다면은 이분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모를 모호한 죽음이죠. 반대도 있어요.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살아있어요. 왜냐?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괴, 실종, 납치 등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광화문도 그렇고 어디죠? 전철 타면 이렇게 쭉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실종자들 이렇게 쭉 그런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봅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실종 당시 5살 1983년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30년? 40년? 부모는 그래도 찾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아이들뿐 아니라 또 여성들 납치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계속 찾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빠는 애 잃어버린 날부터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니고 경제활동은 엄마가 해야 되죠. 엄마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가정 경계 그리고 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완전 방치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사도 못 가요. 혹시라도 거기 알고 찾아올까봐 이사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아니 차라리 어디서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라도 들으면 그게 끝이 나잖아요. 위로도 못 받아요. 누구 죽었다 그러면 장례도 하고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위로할 말도 없고 사람들은 회피하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어떠냐 관심 갖다가 나중에 되면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그러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에도의 가 윌리엄 워든 그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여요. 사별스프의 고통을 겪으면 애도 작업하고 적응하는 과정, 내적, 외적, 영적 적응이 있어요. 내적으로 적응한다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체성에 적응을 해야 돼요. 정체성. 사별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 부부 같은 경우가 가장 클 수 있죠. 우리는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그 남편의 정체성에 의존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남편이 뭐 사장이니까 사모님이거나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 특히 그래요. 목사님 딱 돌아오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집사님이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이 돼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어디론가 갔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고서 내가 어떤 일 하지 못한 일들 시작하고 하면은 좀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 재단에 그렇게 해서 오신 사모님들 많습니다. 저희 중국 교육도 받고 저한테 애도 상담 교육도 받고 그래서 상담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또 어떤 직장 그 관련된 직장에 잡아서 또 직장 일도 하고 계시고 저도 막 뿌듯해요. 감사하죠. 이제 사모님들 홀리데이 사모님들이 뭐 그런 이제 강의도 할 수 있고 직장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정체성에 대한 적응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적 적응이라는 거는 역할에 대한 적응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남자일 여자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고 여자건 그 일에 적응해야 돼요. 남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문제인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 적응을 못하는지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라디오 듣다가 저는 12시에 만나는 거야. 열만 김정우 씨인가요? 그거 보는데 거기서 뭐 즉석의 그런 남자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가정 일을 해야지 진짜 뭐라 그러죠? 되는가 뭐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20대, 30대, 40대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30대, 40대들은 그냥 50대, 60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거 밥 설거지 뭐 잘한 빨래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40대는 그 마인드는 그거예요. 내가 여자가 할 일을 도와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을 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지금 이제 60대 이상들은 밥 빨래 이런 거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이제 쉽게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재혼을 하게 되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재단에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뭐 한 달 됐는데 재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좀 해달라고 재혼을 하지 않도록 상담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 안 한다고. 물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재혼한다? 저도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거를 재혼하면 안 된다라는 상담을 한 건 저는 그거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알아들. 그러면은 그냥 상담을 해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상담을 그냥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재혼 안 하신다고 그랬다고.
가족들이 얼마나 막 들들 볶고 안 된다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역할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적 적응인데, 영적 적응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묻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딱 보니까 그렇게 물어가는 그 과정들 있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미닝 메이킹 테오리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인의 감정적 재배치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적 재배치, 뭐 공간적 재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좋은 애도의 특성이라고 해서 알렌 슈컬 박사는 그 두 과정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 그러니까 워든 박사가 얘기했던 거가 사실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워든 박사가 자기 이론을 수정한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흐름이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결속을 끊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론이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필리스 실버만과 데니스 클라스라는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오히려 컨티뉴잉 만즈 테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속을 지속하는 게 애도에 더 도움이 된다. 그 완전히 프로이트 이후에 그 이론을 확 뒤집는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되고 컨티뉴잉 만즈 테오리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이론이 그 중심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앞서 얘기한 윌리엄 워든 박사도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이론의 맨 마지막 걸 바꿨어요, 사실. 사실은 결속을 끊어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도 이 정신 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을 세운 사람인데 이론이 이렇게 90년대 이후에 바뀌니까 이분이 자기 이론을 수정하는데 끊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 더불어 살아갈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론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폴스 에디션에서 그 밑에가 각주를 써놨어요. 자기가 이랬었는데 이론은 자기가 수정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그 이론이 그 마지막 거가 좀 엉성해요.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알렌 슈컬 박사가 두 가지 쪽으로 나눕니다. 재배치학인데 이거는 정서적 재배치, 그 다음에 머물기는 공간적 재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 얘기였고 또 노모를 잃은 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떤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공간, 그 공간이라는 것이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들이나 산이나 뭐 어디 아무데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조용히 나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 결속 이론 중에서 뭐 이런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에다가 남겨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대신에 carry them with us,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속적 결속 이론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걸어놨죠? 사진 걸어놨고 끝날 때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사진 속에서 아빠 잘 자, 나도 가서 잘게, 아빠 보고 싶어,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를 위한 성장의 원리,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위로를 위한 상담의 원리는 제가 병원과 호스피스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클레먼트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그거를 이론화해서 이것도 논문으로 작성해서 신학과 실천에다가 한 3년 전에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제가 CP 슈퍼바이저로 그 CP 교육을 할 때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제가 얻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세팅에서도 이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동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물어보고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감정 인지하고 답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코끼리 찾는 거 엘리펀트 인 더 룸이라고 하는 미국 제가 병원에서 이제 배운 건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슈들을 이제 찾아내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의뢰를 좀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의뢰.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결속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의뢰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작년인가요? 한 6개월 전에 이제 번역해서 낸 그 에도의 여정의 동반하기에 치료하고 동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우리는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동반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라틴어 원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그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서로가 이제 그 함께 있는 것만도 즐겁고 삶을 공유하고 친밀히 얘기하는 서로 그 환대 속에 있는 그 그림을 연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어원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픈 사람을 질질 끌어당긴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반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반의 원리 중 11가지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있어서 그 증인이 되는 거다. 위트니스가 되는 목격자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에도 상당히 유용한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명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거나 책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도 상담이 여기에 좀 한국 사회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운 것들을 조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쓴 책은 슬픔학대론하고 죽음의 품격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굿모닝은 저 알렌 울펫 박사가 쓴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사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에도 수업은 남편이 암 진단 받을 때부터 죽음의 그 과정까지 할 때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기록한 건데 그게 하나의 레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목을 잡았었고요. 에도의 여정의 동반하기 이것도 그 유명한 알렌 울펫 박사가 얘기한 그 11가지 원리를 이제 담아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책입니다. 삶과 죽음의 메타포 꿈 생애말 영적 돌봄에 관하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단순히 꿈뿐 아니라 꿈에서뿐 아니라 이제 죽음 예직 꿈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Pre-death dreams and visions 그래가지고 죽음 이전의 꾸는 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과 죽음의 하나의 메타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호스피스 채플린과 꿈 연구가가 쓴 거기 때문에 호스피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생애말 돌봄 우리 영적 돌봄에 필요한 책이라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